그곳은 늘 전시 상황입니다. 수령의 뜻이죠. 맹목적인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죽지 않으려면은 거역할 수 없는 세습 권력에 대한 대를 이은 무한 충성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지구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점점 더 옥죄는 감시와 통제. 그러나 계속되는 지상낙원이라는 최면. 예를 들어 옛날처럼 이 수령의 김씨가의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주민들. 이들을 가두기 위해 더욱 공고해지는 철옹성. 김정은이 더욱더 강하게 공포 정치도 하고 핵무력도 완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대급부로 더욱 강한 외교 전략 그리고 체제 결속 전략을 세운 거죠. 그들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자리한 작은 공동체 마을. 손님들을 반기는 것은 북쪽의 명견 풍산개와 남쪽의 명견 진돗개입니다. 저희 일로 와. 얘가 엄마 닮았어. 이게 암놈. 진짜 오네. 일로 와. 암놈이 진돗개예요? 네. 저 놈이 쓴 놈이 아빠. 일로 와. 엄마가 진돗개, 아빠가 풍산개. 이곳은 한 선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만든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 3년째죠. 뭐 여기 집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와서 이제 닭도 잡고 먹으면서 여기서 가족끼리 이제 밥도 하고 다 돼 있잖아요, 모든 게. 텃밭 농사도 함께 지어서 채소도 나누어 먹고 같이 김장도 담근답니다. 시간 날 때만 오고. 친정처럼 고향집처럼 언제든 찾아와 지낼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쉼터죠. 지금 걷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올해 농사지은 배추하고 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생생하게 있죠? 예. 이건 김치네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예, 좀 된 거. 김성은 목사는 탈북자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1000명이 넘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왔죠. 탈북민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중국에 팔려가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팔려다니고 원치 않는 아이 낳고 그리고 애 낳고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민족이고 크게 보면 남북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친구의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침 최근에 한국 땅을 밟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 키우기 시작한 염소를 돌보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착하신 지? 제가 11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한 달 반. 아 진짜 얼마 안 되셨네. 네. 이런 일 안 해보시지 않았어요? 북한에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에서? 네 있잖아요. 북한이 사료가 없으니까 돼지를 사람 똥을 뿌려서 먹여요. 아 주는 게 없잖아요. 주는 게 없으니까 서로 따라 도덕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나라에서 도대체 주는 게 없으니까 그 나라가 제일 참담한 게 내가 일해도 그에 해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제가 장마당에서 농촌에서 얻는 고추를 받아가지고 80원에 받아서 100원에 팔아봤어요. 그래서 하루를 굶때는 생활 유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kg 받아서 팔면은 당에 1kg, 국도 1kg가 남으니까 네, 사람이 사느라면은 먹고 쓰고 입고 해결 받아야 되겠는데 해결 받을 대책이 없어요. 내가 밥을 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었다면은 뗄 거 있어야 되고 뗄 거 있었다면 식량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 데까지 가서 물은 길어할 수 있습니다. 뗄 거는 산에 가서 해와야 되는데 산이 벌거벗었어요 이제. 그럼 식량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장마당 단속이 심해지면서 결국 윤 씨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김 목사를 만나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7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이 그 시기 북한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경을 봉쇄하자 중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던 외부 물자가 차단되었고 장마당도 고사한 것입니다. 그 북한 내부가 코로나 이후에 장마당이라는 게 완전히 붕괴됐어요. 과거에는 장마당이라는 게 그래도 밀수라도 하고 막 벌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이걸 붕괴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꽃제비 고아가 생기고 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 너무너무 피폐한데도 워낙 이 철책을 잘 해놨어요. 옛날하고는 정말 달라요. 결국 생사를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김 목사의 일입니다. 살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길. 그 위험한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거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 탈북민들이 탈출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하나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목사님, 2025년 1월 15일 목사님 덕분에 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탈북이 거의 성공 단계. 아니 성공했어요. 이거를 15일 날 넘었고 어제 넘어서 이제 도착했어요. 탈북민 구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32명을 구했는데 32명이면 코로나 전 같으면 이게 320명을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을 구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10배. 자기가 브로커 비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뭐 한 3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2, 3천만 원 들어야 하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루트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북쪽의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방법과 중국 남부로 이동해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두 루트 모두 첫 관문은 중국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브로커 비용이 없으면 한국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이쁜 여자들 또 어린 여자들은 매춘 뭐 그래서
가장 잘못되는 경우는 장기 밀매. 두만강이나 이런 데 이제 장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지문을 찍어도 뭐를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은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일이라서 중국에서 죽었든 살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조국을 배신했으니까. 김 목사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공조하는 탈출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됐고 제39회 썬댄스 영화제에서 미국 다큐멘터리 부분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이소연 씨. 김일성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 아버지를 둔 상위층이었지만 감시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감시하고 보이지 않게 해먹고 보이지 않게 없애버린다. 이게 보이브예요. 제가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2시간 있었다. 이유가 뭐냐? 이거 누가 보고합니다. 병사들도 서로가 서로 감시를 해요. 그거를 보고를 해요? 예, 운 것 같다. 왜 울었느냐? 제대할 때 됐는데 당원이 못 됐다고 운 것 같다. 이러면 사상적 동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쟤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이게 이렇게 해서 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 돼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계속 늘 감시하는 게 보이브예요. 누구와도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없는 감시받는 일상.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세 끼 먹고 사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배급을 안 준 지가 30년입니다. 정확히 이제 34년 됐어요. 1990년, 91년부터 못 줬으니까. 북한 주민이 지금도 저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북한 주민들까지도 늘 말하는 게 흰쌀밥에 고깃국이에요. 정말 평범한 소원이에요. 북한에는 하루 세끼란 말이 없어요. 떼대기란 말이 있어요.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는 개념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다 없어졌어요. 1990년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구소련의 몰락과 동독의 몰락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산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한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 북한으로 들어오던 경제 원조들이 다 싹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는 사회주의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물교환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경제 교류를 했어요. 여기서 밀 5만 톤 주면은 여기서 광석 5만 톤 주 이렇게 물물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하면서 그게 다 수립됐어요. 그 다음부터 평양시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은 다 공장이 서서히 문 닫고 이제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공공시설들 이제 식당 이런 상점 이런 것들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각도의 전시용 백화점들은 있어요. 그러나 자유 판매한 적이 없어요. 배송표가 10개 나온다면 현물은 그 상점에 5개밖에 안 나와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에게 선물로 바쳤다는 장광원 역시 모욕 한번 하자면 하루 휴가 내고 가야 돼요. 하지만 평양 상위층이면서도 외부와는 단절된 사회에 살았던 소연 씨는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대신 권력층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자원에서 군에 입대했죠. 북한사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권력자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권력자가 되려면 뭔가 아버지처럼 이 기글을 뭔가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증표를 갖춰야 되고, 3가지를. 여자가 사회에서 당원이 될 수 있나?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여자가 당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당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군대밖에 없다. 이게 내가 권력자가 돼야 뇌물을 받아먹든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겠구나.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군대 간다니까 야 나도 같이 간다. 당시는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뒷돈이 만연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뒷돈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고 뒷돈을 받으려면 완장을 쳐야 했습니다. 권력기구를 볼 때, 부정부패를 놓고 볼 때 당일꾼은 당당하게 떼먹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행정일꾼은 행세하며 떼먹는다는 거예요. 비밀경찰은 보위원, 비밀경찰입니다. 보위원은 보이지 않게 떼먹는다는 거예요. 안전원은 안전하게 떼먹는다는 거예요. 군단장은 군데군데 떼먹고, 연대장은 연대에서 떼먹고, 중대장은 중간에서 떼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먹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떼먹고. 망고의 북한 땅에만 있는 유머입니다. 맹맥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왔는가? 1990년대 초부터 나왔어요. 당에서는 자꾸 정책을 내놓는데, 응? 인민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허리띠를 조여라. 응?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맞게 건전하게 생활해라. 응?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책이 어디 우리한테 맞느냐? 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책을 찾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 저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부모는 돈이 있는데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 직업을 학교 선생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대학 졸업증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 저희 집에 뭐 600달러, 10,000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달러로요? 달러로 들어와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설상가상으로 3년 연속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는 흉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사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렀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농경지가 15% 정도 매몰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졌지. 거다가 자라나는 것도 다 쓸어버렸지. 그러고 나서 국가 완전히 위기가 됐지. 뭐 만주 쪽에 그 동북 삼성에 뭐 30만, 50만 정도 북한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떠돌고 있었고. 북한 정권은 1996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포장된 희생과 충성에 강요했습니다.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시절과 6.25 전쟁 이후 천리마 운동에 이은 북한 정권의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사료 주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북한에서 중국에 딱 나왔을 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장군님이 이만한 푸대에다가 그 이제 줬는데 그 속에 보니까 지금 사료 같은 그걸 죽 끓이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가지고 야 죽어도 이 장군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족이 먹었는데 자기가 탈북해서 중국에 따고 왔는데 이제 돼지 그 키우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장군님이 주셨던 그 식량이 돼지 창고에 막 산같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먹었던 게 중국에서 준 이 돼지 사료였다는 걸 그때 아는 거지. 96년 중반인가 중앙당에서 대용식품 강연에 내려온다나 어떤 무리들이 내려오는지 그 강연에 참가했다 온 사람 만나서 물어봤어요. 무슨 강연 합니까? 그러니까 벼 있죠. 벼 뿌리를 갈아서 대용식품 하는 걸 알려줬대요. 벼 뿌리. 거기다 뭐 강력가루 몇 가지면 떡이 나온다나. 북한 열차는 또 아주 재미납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체 주민들은 특히 열차 달리기 하는 장사꾼들은 자기가 열차에 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창문에 댈 비닐을 들고 다닙니다. 필수품처럼. 차 안에서 오면서 굶어 죽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들을 그 깨진 열차 창문으로 동태 두릅 내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나는요
눈물도 안 납니다.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요. 너무 분기 충천해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는 족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긴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맞은 2000년대. 이소연 씨가 10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세상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온상이라며 금기시했던 장마당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고양이 뿔 빼고는 다 했다는 말이 돌 만큼 없는 물건이 없었고 보란 듯이 돈이 오갔습니다. 물물교환처럼 이러고 하다가 북한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낮은 선봉 무역시장을 허용해주고 중국 사람들 당일치기로 나서 장사하고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북한 전국 각각에 막 늘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돈주가 생기고 물주가 생기고, 돈주는 돈 고리대금 하는 사람, 물주는 물건을 내가 돈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도매로 놔주는 사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도매를 받아다가 소매 팔아서 이윤을 여기다 주고 내가 조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조금 내가 눈 좀 돌아가고 생계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약 장사하시는 거예요. 유엔에서 약이 딱 들어오면 바로 자기들 박스 포장 탁탁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평성시장에, 그럼 평성에서 전국시장으로 도매가 쫙쫙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급이 끊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주민들은 모두 장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마당 세대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배급이 끊긴 이후 태어난 30대 중반까지의 젊은이들로 한국의 MZ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결정적 특징은 장마당에서 익힌 시장 경제에 익숙하고 장마당으로 흘러든 한국과 서구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지나서 북한에 고난의 행군 들어오고 애들이 막 그런 애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군대 안에서 뭐 장기자랑 이런 시간에 사랑의 트위스트, 그다음에 학창시절에 이런 노래 막 해요. 그다음에 또 한 3, 4년 지나니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요. 제대하고 나오니까 카세트에서 DVD로 바뀌었더만요. 2020년 코로나 딱 전에 1월에 나온 친구가, 북한에서 나온 친구, 지금 저 옆집에 살거든요. 이 친구 나오자마자 그래요. 저한테 TV에서 드라마 구매하는 방법 알려달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신사의 품격 15부까지 보고 왔는데 16부 못 보고 왔다 이래. 장마당이 활성화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생각의 변화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과 서구 물건들이 흘러들면서 돈의 위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과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공장을 집으로 팔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이 공장이 냉면집이 들어서는데 개인이 운영을 해요. 근데 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딱 들어가 보면 카라오케 반주 음악기 딱 갖다 놓고 20살, 21살 된 애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막 서빙해주고 노래가 나오고 냉면 한 그릇에 1,000원을 받는 거예요. 노동자 월급이 2,000원인데. 소연 씨도 장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도매상에게 재봉틀을 사다 팔았는데 수입이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다 날린 뒤 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민들이 너도 나도 돈 버는데 혈안이 되자 북한 정부가 기습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2009년도에 화폐 개혁합니다. 시장을 바로잡을 생각으로 돈부터 뺏은 거예요. 근데 되냐고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생산 가동이 이루어지고 자생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진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북한 돈 못 쓰게 됐잖아요. 그때 탈북한 사람 많아요. 화폐 개혁 일주일 전에
우리가 영상을 북한에서 찍어왔는데 화폐 개혁 끝나고 일주일 만에 탈북자를 탈북시키면서 찍어온 영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 김정은 시대 때에 장마당을 개방해가지고 활성화가 됐는데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버리니까 그 장마당에 똑같은 장마당에 물건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아까 그 자살을 하면 가장 그 큰 죄라고 그랬죠. 가장 자살을 많이 했어요. 결국 탈북을 선택한 소연 씨. 하지만 첫 번째 탈북은 실패로 돌아갔고 북송된 소연 씨는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무소불위의 인권 유린 현장이었습니다. 감방에 한 130명 정도 있는데 거의 10% 빼고 다 탈북자예요. 하루에 새벽 우리가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으니까 잠도 안 자요. 밤에 또 들어가면 김일성 혁명 역사 암기해야 돼요. 이야, 사상이 변했다고요. 진짜 마지막 나올 때 제 몸무게가 38kg였어요. 감방 안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농촌에 있던 엄마가 24살 된 딸을 부록한테 데려가서 얘를 중국에 보내줘라 한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국수를 받았대요. 한 10kg 정도를. 딸도 굶고 엄마도 힘드니까 너래도 가서 살아라 하고 사실은 한 건데 그게 판계되어서 엄마가 그때 8년 받았어요.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던 소연 씨는 두 번째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3초, 2초 뛰면 바로 바다 물이 띄워줄 수 있구나. 거기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일이 나면 나는 그냥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저는 제 옆에 누구도 안 데리고 나온다. 네. 오직 나 혼자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뒷일은 후인 거예요. 두 번째 탈북 시도로 어렵게 한국에 자리 잡은 소연 씨. 네, 다 후원 물품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가자도 이렇게 또 들어와 갖고 우리 애기들 주고요. 소연 씨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아들의 탈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잡혀서 수용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화장품도 들어오고. 가장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까 이수연 씨의 아들이 16호 제천 교화소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일정 지역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를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놓고 거기다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그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다가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죄입니다. 반역자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놨는데 왜 네가 나가? 논리가 그래요. 북한에 크게 두 가지 감옥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정치범은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옵니다. 거기는 국민을 박탈하고 이제 번호로 매겨서 여기다 번호로 매겨서 들여보내는데 너네는 사람 아니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그 교화소에다 넘길 때 1매, 2매, 3매 이렇게 취급해서 매자라는 게 짐승매 그런 뜻인데 한 매요, 두 매요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연 씨. 북한 정권이 모자에게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인권 유린입니다.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그다음 김정일 갑자기 죽음과 함께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었을 때도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지탱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아마도 지속적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안에 이루어지는 세뇌 교육과 또는 그 체제의 특성만을 지키고자 하는 핵미사일,
여러 가지 개발, 발사, 도발 같은 가장 비이성적인 이런 행태를 보임에도 그것이 정권 유지가 되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해외 정보 유입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유엔의 보고서를 맹비난했습니다. 지구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오랜 시간 폐쇄된 채 인권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 김정은까지 7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정보 차단과 폐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런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참전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는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북한의 실상이 다시 한번 폭로되었습니다.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요?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제 북한에 전화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우리 북한 인민군들이 죽었다 그랬더니 북한 안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북한은 오히려 이제 비밀리에 가고 부모들은 자식이 가서 죽은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야 이번에 막 가가지고 우리 북한 병사들이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뭐 이런 그렇죠. 주민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류성현 씨를 만났습니다. 성현 씨는 지난 2019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틈틈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온 이후 성현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남한 사회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와 미래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3년을 고민한 끝에 비무장지대 3km를 걸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기 철책에 전기를 넣지 않는 비 오는 날을 골라 지뢰를 피해 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였던 성현 씨. 북한에서는 나름 개방적인 세대지만 그 역시 북한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에 속으며 자랐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자기들이 도발했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모든 도발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거다.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거든요. 북한에 사는 동안 북한이 자행한 대부분의 도발은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간혹 보도된다고 해도 왜곡된 정보 일색이었답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땐가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천안함이 지금 저게 폭침됐는데 그 남조선 괴뢰들이 북한 노동당의 소행으로 자꾸 공격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인가 그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군이 저게 서해해상 쪽에서 이렇게 포사격 훈련이랑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사격 훈련하는 거 서해 그 수역에다가 포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어선들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포탄이 날아왔다. 그래서 북한의 그 포병 중대가 연평도를 그냥 아주 박살을 냈다. 그 정도까지만 뉴스가 나왔거든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주민들은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을 해서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변하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들이 보였어요. 근데 2013년경에 제가 그 군복무 1년 좀 더 했을 때 장성택을 숙청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김정은이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닫아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최고 권력에 오른 지 1년 만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아 처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숙청이었습니다. 그 직후 북한 사회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 닫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얼마 남아있지 않던 그런 외교망, 이런 다른 나라의 그 무역망들, 이런 것들이 다 끊기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더 주민들을 또 죄는 거예요. 죄가지고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김정은이 앞으로 자기 체제의 그런 공고성 이런 게, 그리고 세습 독재 이런 게 위협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때 핵실험을 했어요.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미사일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소식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 핵무기 개발과 완성이라는 목표는 배고픈 북한 주민들의 전투 의지를 고추세우고 정권에 충성하게 하는 유일한 당근이자 채찍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계속 우리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국방력은 우리가 진짜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핵도 가지고 있고 뭐 수소탄도 가지고 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외신 기자들이 와, 북한의 핵 봐라 칭찬한 거.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축하 전문 보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00% 올라오죠 거기에. 그래 봐라. 해외에서도 봐라. 우리 장군님 칭송하는 거 좀 봐라. 네, 이런 거예요. 북한 주민에겐 긍지감이 생기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세뇌교육 당할 때 그래. 야, 우리 국방력은 대단한가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이게 하나는 있구나. 지금 계속 쏘는 것도 자기 백성을 향한 심리전이지 대한민국을 향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핵 개발을 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계속되었고 봉쇄당한 북한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체감상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랑 이제 점점 다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뼘물을 우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정일 때는 김일성 거 우려먹었고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김정일 시대 거 우려먹고 있거든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쌀을 그래도 좀 밥그릇에서 꽤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 반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 넘어오기 이전에 쭉 가면서 쌀을 찾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밥그릇에서. 김정은은 2020년 이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시작으로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새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동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유학생들도 많이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고 그러고 있죠.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국경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은 물론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도 철조망을 보강하는 등 경계를 더욱 꼼꼼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국경지대는 전부 다 옛날에는 철책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중 철책. 전기가 흐르고 또 지뢰를 다 묻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철책을 옛날보다는 더 높였어요. 그래서 탈북이 이제 너무 어렵고 탈북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탈북시켜준 군인도 가족까지 쳐버려요. 이런 북한의 변화는 북한 이탈 주민 숫자에서도 확인됩니다. 경계가 삼엄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탈북하는 주민의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은 계속 증가했고 2010년 전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3천여 명 가까이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숫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가 줄어든 이유는 통제 정책에 따라서 감시가 너무 심해진 거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많은 동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탈북을 억제하려고 하는 조치로도 이제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은 나아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습니다. 동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선대가 내세웠던 하나의 민족이라는 대전제를 저버린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서 얻는 물질적 이득보다 한류로 해서 들어가서 북한 체제가 입는 내상이 너무 크니까 이걸 완전히 딴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끊어버리자, 아주 영향력을. 그래서 적대 국가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제일 나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제일 적대국, 제일 교전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그냥 굳게 걸어 잠그는, 이게 결국은 한류 역량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 뭐 단가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우리 보고 자꾸 이런 걸 희생을 하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역량, 외부의 역량이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개조선, 두개 국가론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북한은 여태까지 다 한반도였거든요. 남한까지 포함하는. 그게 모든 교실에 걸려 있었을 거고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 주민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남북한은 다르다. 그리고 북한만 김정은을 잘 따르는 체제로 유지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북한 주민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한국과 끊어내야 되는 거죠. 통일하지 말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진짜 얼마 없었던 일말의 희망을 그냥 짓뭉개 버린 겁니다. 이거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막는다고 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철은 씨가 그랬습니다. 강화도 맞은편 황해도에서 나고 자란 철은 씨는 바다 건너 남쪽을 보며 동경을 키웠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의 특성상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좀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우리 적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계기점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긴 거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철은 씨는 친구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남쪽의 불빛을 쫓아 6km를 헤엄쳤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한민족을 깨닫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매해 거의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십사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들여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배 선박을 근무를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 만난 거죠. 근데 제가 미디어로 보고 뭐 USB를 통해서 보고 하던 대한민국 국민을 만났을 때 저에게 조금 뭉클함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대화가 되니까 그 영상으로 보던 것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적국이라 분명히 배웠는데 여기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밖으로는 도발, 안으로는 인권 유린. 권력 세습을 위해 3대째 그들만의 전쟁을 벌여온 북한 정권. 그들만의 전쟁을 피해 탈출했지만 고향과 가족을 잃은 북한 이탈 주민들. 꿈은 그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인권이 뭔지, 그 진정한 인권이 뭔지 그걸 느껴보게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밥술이라도 제대로 진짜 뜨면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나라에는 한 번씩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인 한반도. 75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절실한 이 땅의 온전한 평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바로 그 꿈을 꿉니다.